네, 다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발제를 맡게 된 26기 고정민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주제는 Variable Selection, 변수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의 목표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회귀 분석에 어, 아직 이제 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베리어블 셀렉션이 앞으로 이제 이어질, 리지, 라쏘 이런 변수 선택들을 이제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기 이전에 이제 개념을 잡는 시간이라 생각이 들어서 어,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이제 회귀 분석이나 다른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어, 좀 복습의 시간으로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맡게 되었는데, 먼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귀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쓰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변수 선택, 선형 모델에서의 변수 선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규미님께서 forward state selection이라던가 그거를 훑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민님께서 자세히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입니다. 네, 회귀 분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진 자료들이 어떠한 특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변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설명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변수들 사이의 함수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 모형을 특정된 변수들의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모형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모형이란 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 사이에 이제 변수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가설들을 이제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실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인데 이 왜 모형이란 말을 쓰게 되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의 많은 부분을 이 모형이라는 것이 가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좋은 모델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회귀 분석의 최종적인 목표인 주어진 데이터 말고 앞으로 주어지게 될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좋은 모델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잔차가 최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게 이런 단차가 최소가 되어야 되냐면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라는 이것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이렇게 다뤄주셨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 중에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선형 모델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독립 변수들의 값들에 대해서 이 반응 변수 y는 이제 모수들의 선형 결합이고, 그리고 오차항의 기대값은 주어진 모든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조건부 기대값 0을 갖고, 그리고 어, 반대로 이제 분산의 경우에는, 조건부 분산의 경우에는 어떤 예측 변수들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거랑은 완전 독립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이런 등분산성이란 성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최소의 분산을 갖고 편향적이지 않은 추정량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잔차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귀 분석의 목적에는 현재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도 해야 되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학습 오차를 줄이는 것은 이제 현재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이겠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여기 보이듯이 바이애스와 베리언스를 모두 이제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이거를 한꺼번에 감소시킬 수 있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 어느 한쪽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바이애스는 제곱의 형태이고 베리언스는 어, 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바이애스가 조금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이애스와 베리언스는 증가 감소 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이애스가 증가하는 만큼을 조금만 포기하면 베리언스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럴 때 이제 미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Good Predictive Mode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규민님의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인데요. 저희가 이제 변수 선택을 진행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회귀 모델이 지금 모양이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변수의 개수를 너무 줄이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나와 있듯이 변수를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주어지게 될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이 샘플 데이터에 너무 정확하게 합색이 되어서 다른 데이터에는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언더피팅은 이제 샘플 데이터가 모자라서 학습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 역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왜 변수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에서 모수들을 추정을 할 때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었는데요. 근데 항상 이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측치의 량, 즉 이제 어, 데이터의 양 또는 이 표본의 양, 샘플의 양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수의 개수보다 더 작다면은 이 모수에 대해서 잘 설명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버피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수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처음은 이제 prediction accuracy인데, 네, 말 그대로입니다. 예측의 이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샘플의 수가 변수의 수보다 적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어, 더 이상 유일한 최소 제곱 계수의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지난주에도 다뤄주셨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인데 네,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모델을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 이 실제 회귀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이제 반응 변수와 이제 연관되지 않은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네. 실제로 어, 그 y 값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은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과적합을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게 된다면 어, 더 훨씬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수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할 텐데요.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교재로 되어 있는 ESL에서는 이 변수 선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설명을 이제 자료를 조사할 때 ISL 교재를 더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거나 네, 저랑 같이 PPT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변수 선택이라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subset selection, shrinkage, dimension reduction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subset selection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이제 이것은 네, 이제 다루게 될 건데, subset selection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 P개만큼의 변수의 개수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일부만을 떼가지고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best subset selection, forward, backward, stepwise selection이 있고요. 그리고 forward와 backward를 합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best subset selection인데요. 여기는 이제 과정을 토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모델 제로라는 것을 설정을 할 건데 요거는 아무런 예측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널 모델이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변수가 모델 안에 하나가 들어있을 때 모델 안에 변수가 두 개가 들어있을 때, 세 개가 들어있을 때, 쭉쭉쭉 나아가서 결국에는 P개만큼의 변수가 들어있을 때, 이 경우를 모두 고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모델의 수는 2의 P제곱만큼의 모델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적의 모델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각각 이제 변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나왔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잔차 제곱의 합이 낮게 나오거나 결정계수의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모델을 모델 1, 모델 2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P까지 결정을 하면은 총 P 플러스 1개의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 플러스 1개의 모델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 AIC나 BIC 그리고 수정된 결정계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토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골라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후에 이제 규민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을 사용하면은 여기서 변수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잔차 제곱의 합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결정 개수의 값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P개의 변수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모델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변수의 수가 P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무한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변수의 개수가 10개일 때는 2의 P제곱이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단지 변수의 개수를 20개로만 늘렸을 뿐인데 벌써 100만 개가 넘는 모델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수의 개수가 40개가 된다면 이는 거의 최신식의 컴퓨터로도 계산하기가 꽤나 걸릴 정도로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forward와 backward stepwise selection입니다. 네, 먼저 forward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forward도 아까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과 마찬가지로 아무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모델 제로라고 설정을 하고요. 똑같이 이것을 널 모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널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잔차제곱 합의 값이 낮거나 그 결정계수의 값이 가장 높은 변수들을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모델에다가 그 해당하는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모든 가지수, 즉 2의 P제곱만큼의 모델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P-0개, P-1개 쭉쭉쭉 가서 결국에는 1 더하기 이만큼의 모델만 고려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P의 개수가 10개일 때 아까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과는 다르게 1000개였는데 여기는 지금 56개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P의 개수가 20개여도 100만 개, 아까는 100만 개였는데 지금은 200개가 조금 넘는 모델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forward stepwise selection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rward는 이제 모든 모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장점이든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건데요. 베스트 सब셋 셀렉션의 경우에는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그 모델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변수의 개수를 달리했을 때 처음에는 포함됐던 변수가 나중에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잔차제곱 합의 값을 낮추거나 결정계수의 값을 높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포워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모델에 있던 변수라면은 그 변수는 더 이상 버려지지 않고 계속 그 모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없는 모델의 경우에는 고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ward stepwise 셀렉션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변수가 아예 없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는 언더피팅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이터의 패턴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सब셋과 포워드 스텝와이드는 어느 것이 낫다고 항상 할 수는 없겠지만 변수의 개수나 이런 언더피팅 이슈를 고려해서 비교하는 정도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거는 백월드 스텝와이즈 셀렉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진행됩니다. 포워드와 반대로 진행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모든 변수들을 다 포함한 상태로 모델을 시작합니다. 요거를 이제 모델 P라는 것으로 풀 모델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포워드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였는데 백월드는 반대로 모두가 들어있는 모델에서 변수를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모델로 진행될 때 모델 P에서 모델 P-1으로 진행될 때 가장 전체제곱 합의 값을 낮추지 못하거나 그리고 결정계수의 값을 가장 높이지 못한 그런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포워드와 마찬가지로 백월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모델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지만 백월드에도 단점이 역시 존재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샘플의 수보다 변수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이제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 피해 개수가 만약에 엄청나게 크다면 모델이 복잡해져서 이런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월드 스텝와이즈 셀렉션도 이렇게 n보다 p가 큰 경우에는 이게 모델이 잘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n이 p보다는 항상 크도록 설정을 해야 이게 변수 선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포워드와 백월드가 각각 이제 포워드 셀렉션, 백월드 셀렉션이었고 이제 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진짜 스텝와이즈 셀렉션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ISL에서는 일단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스라고만 일단은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스는 포워드와 백월드 모두 방식을 섞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변수라면은 그 변수를 선택함과 동시에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변수는 동시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변수를 선택해 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럴 변수가 없으면 이제 종료하는 식으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어,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서브셋 셀렉션을 이제 하는 것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다들 R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는 레그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 제가 작성하는 R 코드는 ISL 6. 네, ISL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재를 참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R 코드 작성하는 거를 같이 봐주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ISLR이라는 패키지에서 히터스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일단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이제 히터스라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는 셀러리입니다. 여기서 타자들의 이제 페이를 이제 여기 셀러리라는 그 종속 변수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 19개의 독립 변수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보시면 셀러리의 값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NA 값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일단 데이터의 차원을 확인하면은 322개의 샘플 값들이 있고 그리고 20개의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히터스 자료에서 셀러리 변수가 결집치인 것들의 합을 구하면은 총 59개의 결집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집치가 들어있는 행들은 모두 삭제해 주려고 하는 거라서 히터스에다가 결집치인 행들은 삭제하는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히터스의 차원은 네, 결측지들이 있던 행들이 삭제된 263개의 샘플 값들이 있고 그리고 20개의 변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히터스에 결측치가 존재하는지 검사를 해주면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reg subset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변수를 선택하는 것들을 진행해 볼 건데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ibs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stall packages libs 설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 libs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 모델을 만들어주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 reg subsets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델 이름을 m이라고 설정을 하고 reg subsets 그리고 여기 이제 종속 변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salary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을 다 독립 변수, 즉 예측 변수들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각 옵션으로는 데이터 이름을 이제 히터스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m에 지금 셀러리에 대한 회귀 모델이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머리 함수를 사용해서 m이라는 회귀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에스터리스크 문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ISL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행을 보시면 여기서 CRBI라는 변수에만 지금 에스터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CRBI라는 변수가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최적의 그 가장 모델을 잘 설명하는 변수라고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하나일 때는 CRBI라는 것이 선택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변수의 개수가 두 개일 때, 그때는 hits랑 CRBI라는 변수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가다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죠. 일곱 개의 변수가 들어있는 모델에서는 CRBI라는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S크립트가. 이런 경우에는 CRBI라는 변수가 7개 들어있는 모델에서는 잘 모델을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어떤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어떤 변수가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제 추정된 개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코에피션트 그 함수를 써서 이제 여기다가 세기 모델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포함할 변수의 개수들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일단은 포함할 변수의 개수를 7개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여기 7번째 있던 히트, 워크스, 캣벳, 치트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변수들이 모두 여기에 각각 나와 있고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해서 지금 추정된 개수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summary m에다가 달러 표시를 하고 추정된 결정계수의 값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네. 변수의 개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해가지고 8개일 때까지 이렇게 각각의 이제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결정계수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변수 선택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장 모델을 잘 설명하는 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 가면 갈수록 이제 결정계수의 값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R 코드로 네,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요걸 이제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PPT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제 정도로 이렇게 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건이 좀 빠져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ML벤치 패키지에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포워드 스텝바이 셀렉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 종속 변수가 MEDB라는 변수인데 그 나머지 변수들은 다 이제 독립 변수, 예측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요거 지금 조건이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GitHub에 올리던가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연습할 때 방금 R코드로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ISL의 5.6.2절을 좀 참고하셔서 forward stepwise selection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문제를 내봤는데요. 제가 R코드도 이제 GitHub에 올리던가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정민님 발표 완전 잘 들었고요. 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민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따로 있으신 분이 있나요? 네, 알로 같이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학술부장님 이제
2부에 발표하실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정민님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사실 직접 발표를 듣는 건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 준비하시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들리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좀 시간이 남은 거 걱정하시는데 제 부분이 조금 뭔가 막 많고 좀 어려워가지고 일찍 쉬고 그쪽에 좀 시간을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뭐 충원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규 형은 그 정민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뭐 이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MVU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가우스 마르코브 정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손에 있는 데이터가 뭐 얼마 없잖아요. 그 얼마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고 뭔가 추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추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수통 공부하시면 이제 다들 여러 가지 추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 일치성,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불편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MSE가 가장 작은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에요. 뭐 어떨 때는 MVUE가 MLE보다 그 MSE가 낮을 수 있지만 같을 때도 있고 MLE가 MSE가 더 낮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MSE를 기준으로 추정량을 비교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리치 라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바이아스 추정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추정이 바이아스인데 MSE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일반 선형 회귀보다 MSE가 낮기 때문에 더 좋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정민님한테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신 분이 있나요? 네, 없으시면 이제 55분까지 휴식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네, 2주 만에 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주민이고 뒤에 for the stage wise 그쵸. 잠시만요. 네, 가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정민님께서 이제 기본적인 회기를 다시 한번 훑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의 이제 변수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뭐 다 조사하는 것도 있고 포워드도 있고 백워드도 있었죠. 근데 여기 ESR 책에 보시면 저희가 평소에 사실 배우던 거가 그게 전부였는데 다른 게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챕터로 넣었어요. 책을 아마 미리 읽어보신 분은 책의 설명이 딱 이게 전부거든요.
이름부터 스텝와이즈랑 이 단어 하나 다른 것밖에 없고 설명은 이렇게 줄글로 이게 끝이어서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뒤에 라쏘를 다루면서 아마 여기서 ESL에서 나오는 이 저자들이 또 만든 새로운 좀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이라고. 그런 거를 다루게 되면은 이게 꼭 쓰여가지고 이거랑 이제 뭐 공통점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서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넣고 뒤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파트니까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설명이 스텝와이즈보다 좀 더 뭔가 제한돼 있대요. 그리고 뭐 줄줄줄 그냥 줄글로 설명을 하다가 이게 되게 느리대요. 그래서 뭔가 좀 스텝와이즈처럼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짜잘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겠구나라는 느낌만 가져주실 수 있고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쓴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수식이 있긴 하지만 뭐라 하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심지어 3줄밖에 안 되는 알고리즘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변수를 파라미터를 0으로 놔요. 그 다음에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k 빼기 1번째에 이 파라미터 셋을 뭔가 더해가지고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엡실론이라는 애랑 요놈의 이거는 요 안에 거의 부호겠죠. 그거랑 이거는 이제 그 단위 벡터거든요. 원화 벡터 1000000010000 이런 친구들. 그래서 걔를 더해주는구나. 그럼 일단 여기서 엡실론이 뭘까? 를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 작은 양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럼 아까 그 조금씩 학습한다는 게 이 엡실론만큼 더하는 거니까 엄청 조금씩 더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변화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요 i를 그럼 어떻게 정할까? 어떤 x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몇 번째 x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걸까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놈을 최대로 만드는 인덱스 i를 골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에 엡실론만큼 더해준다라는 거겠죠 결국. 근데 요 놈이 뭘까를 보시면 사실 요 위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게 설명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그 현재의 레지듀얼 잔차랑 콜리전이 높은 변수를 업데이트 시켜준대요. 그러면 이게 코릴레이션인가? 그쵸. 얘가 잔차고 이 k 빼기 1번째 그리고 얘는 우리 x니까 그 두 개의 내적한 거가 저번 시간에도 뭐 언급하셨지만 이런 내적이 코릴레이션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거의 크기가 가장 크게 되는 i번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엡실론만큼 조금 업데이트한다 하는 내용이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조금씩 업데이트한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이 엡실론이 엄청 커가지고 그냥 요 크기만큼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결국 요거 곱한 거는 어차피 이거의 부호니까 그냥 이거 절대값 뺀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을 더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저희가 아는 그냥 포워드 스텝와이즈죠. 이게 그냥 한 스텝을 학습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얘는 이제 이거를 엄청 신중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엡실론만큼. 방향은 같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 이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학습을 한 거를 비교하는 자료가 있어서 이것도 ESL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놈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엄청 가파르게 학습을 해요.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지 와이즈는
되게 뭐랄까 경사가 완만하죠. 이게 그만큼 조금씩 줄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걸로 보는 것보다 밑에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얘는 이렇게 띡띡띡 직선이 성큼성큼 가잖아요. 라쏘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엄청 요 조그만 거가 보이시나요? 예. 이게 다 그 엡실론만큼 학습을 해서 자잘자잘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라쏘랑 지금 보시면 엄청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알게 되시겠지만, 지금 미리 스포하자면 이 위에 엡실론이 얘가 이제 0으로 가면은 이게 라쏘랑 같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라쏘는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게 식을 요리조리 해보면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라쏘를 배우면서 아하 이랬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근데 그 위에서 저희가 계속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사실 정민님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보통은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비교의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거는 RSS, 그러니까 그 데이터 Y랑 저희가 피팅한 모델 간의 그 차이의 제곱의 합 뭐 이런 거였죠. 아니면은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R 스퀘어드 값,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기준들, 그리고 걔네들이 왜 나왔는지 좀 그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제가 어제 맞죠? 그래서 급하게 ESL 챕터 7도 읽어보시면 좋다 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ESL 챕터 7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3.3 저희가 맡은 장에는 이 내용은 거의 아니야 아예 없어가지고, 내용도 너무 짧고, 이 기준이 어쨌든 모델을 고르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걸 말씀드린 건데, 안 읽어보셨으면 어차피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복습 스터디 여러분들 조회해서 하시기 전에 한번 쓱 읽어보시면 그래도 흐름이 한 흐름이라서 읽기는 쉬우실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만. 그리고 제가 그 챕터 7의 내용을 다 한 게 아니라서 더 부담이 덜 하실 겁니다. 좀 저희가 좀 친숙한 것들로 위주로만 준비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시작을 하면 먼저 이 사람들이 일단 이 Y라는 저희 타겟이 있고 X를 넣어서 이 F-hat이라는 저희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거의 앞에선 계속 리니어한 모델이었죠. 근데 이거의 어떤 차이를 줄이는 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거를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 Y랑 우리가 주어진 X로 피팅한 이 F-hat X의 어떤 차이인 로스 펑션이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그냥 어떤 적당한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이 X에 피팅한 거랑 타겟 베리어블이랑의 그 로스를 제일 작게 하는 그런 모델을 찾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까를 봤더니 엄청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회귀 분석 앞에서 하시면서 얘기했던 거는 다 이거죠. 저희의 뭐 y 빼기 x 베타 맞죠? 그죠? 이거의 이거의 이제 제곱의 합을 최소화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절대값도 되고, 얘네들은 이제 컨티뉴어스 경우고, 여기서는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나온 G가 뭐냐면, 여기서 그냥 F 대신에 G를 쓴 거거든요. G가 일종의 타겟이겠죠. 예를 들면 뭐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그 바뀌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류를 하거나 번주로 나눌 때 그걸 예측할 때 우리의 정답인
데이터의 이제 타겟 베리어블이 G인 거고, 그걸 우리는 X를 통해서 이 P-hat이라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X를 넣으면 띠디디딕 해가지고 뭐 0.6 하면 0.5를 우리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것보다 높으니까 1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뭐냐, 요거보다는 얘를 더 저희가 많이 접했죠. 과목을 들으면서 맞게 예측한 거. 얘는 이제 그거죠. 이걸 뭐라 하지? 어쨌든 이게 1, 0이잖아요. G가 K면은 1 아니면 0. 그래서 G가 K로 잘 예측한 경우에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들을 다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이걸 우리가 데비언스를 하고, 얘가 뭐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막 검정도 하고 하죠. 그죠? 그리고 뭐 그거랑 좀 비교해서 좀 쉬운 건데, 이거 그러니까 0일 로스라고 책에서는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아니면은 1인 거고 맞으면은 0인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뭐 이런 거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 이렇게 다양한 로스 펑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프레딕션 모델과 타겟 베리어블의 어떤 차이를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다. 는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럼 이 로스를 가지고 저희가 에러라는 걸 정해요. 그냥 로스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로스 지금 보시면 이 에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떤 피팅한 모델과 타겟 베리어블의 어떠한 차이를 로스로 정의했는데 그놈의 평균을 씌운 걸 에러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x, y를 저희는 이 랜덤하게 어떤 랜덤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혀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그냥 hard to predict라고 나와 있는데 챕터 7.12에 잘 나와 있거든요. 사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좀 결합해서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얘는 이 컬리 T가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T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피팅을 하고 걔 로스의 평균을 씌운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뭐 좀 뭐랄까 잘 걸리면은 이게 낮아지고 잘 안 걸리면 높아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 자체를 쓰진 않고 걔를 한 번 더 평균을 취해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걔를 한 번 더 평균을 취해준 테스트 에러를 또 익스펙티드 테스트 에러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 뭔가 그러니까 막 식이 이상하지만 결국은 로스가 줄으면 좋고 그 로스의 평균을 씌웠는데 그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니까 컨디셔널한 거를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하면 성능이 잘 안 좋다는 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한 번 더 이제 익스펙트 하는 요 놈을 주로 볼 거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반해서 저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얻는 트레이닝 에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도 이제 식만 좀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얘가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한 것들의 평균이 트레이닝 에러의 평균이겠죠. 트레이닝 에러겠죠. 근데 뒤에서 또 한 번 설명하겠지만 이 트레이닝 에러는 좋은 에스티메이트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셋으로 저희는 프레딕 모델을 만들잖아요. 학습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트레이닝 에러가 최소가 되게끔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 에러를 보면은 당연히 트레이닝 에러보다 높겠죠. 그죠? 근데 그 높은 정도가 좀 심해지니까
이게 좋은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또 뒤에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저희가 파라미터를 지금 막 모델을 고르잖아요. 베리어블을 고르잖아요. 그게 무작정 막 많은 파라미터를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레이닝 에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막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히 높아지겠죠. 걔를 가지고 학습하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얘는 안 좋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 빨간 애가 에러가 더 높죠. 에러가 높은 게 뭘까요? 당연히 여기서 지금 비교하려는 게 얘네들이니까 트레이닝 에러겠죠. 그래서 요 빨간 선들이 다 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고 이 굵은 빨간 선은 이거의 이제 평균을 낸 거고요. 요 파란 선은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에러겠죠. 그리고 굵은 파란 선은 그거의 평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 셋에 대해서만 낸 그림이긴 하지만 확연하게 낮구나 에러가. 잘못 말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에러가 낮은 게 잠시만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네. 다시 할게요. 지금 제가 무작정 안 좋은 게 이 트레이닝 에러라고 말하려다가 보니까 실수가 났는데 에러가 이게 테스트 에러예요. 테스트. 이게 트레이닝.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를 했더니 되게 낮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테스트 에러가 높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더 좋게 본다. 더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 하는 거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얇은 선과 굵은 선은 그 차이가 맞고요. 이렇게 그림을 봤더니 테스트 에러가 트레이닝 에러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구나. 특히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앞서 정민님이 살짝 말씀해 주신 것도 알 수 있겠죠. 여기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가 트레이드 오프 된다. 여기 보시면 요 방향으로 가든 요 방향으로 가든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그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expected test error 혹은 걔 일부인데 어쨌든 걔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예요. 걔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비교해서 좋은 모델을 고르고 뭐 모델끼리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하는 거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쪼개서 걔네들의 그러니까 에러 안에 바이어스도 있고 베리언스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린 물론 리니어 모델을 쓰지만 그냥 크게 제너럴하게 fx라고 치고 우리 이런 가정을 했다고 놓고 앞서 말씀드린 이 에러를 식을 쪼개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은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ESL에 그냥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ESL 자체도 생각보다 친절하게 분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텝을 좀 밟아 나가자면 저희가 이 Y를 이렇게 지금 놨잖아요. 얘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저희의 가정이죠. 어떤 트루 모델 F가 있고 이게 트루 모델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오차가 있고 근데 이 트루 모델을 몰라서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한 게 여기 F 햇이죠. 그래서 그 Y와 F 햇의 차의 제곱의 평균을 냈는데 이걸 계산하시면 바로 이걸 넘어가기 전에 얘가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을 좀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적당히 정리를 하시면 당연하게 얘가 그 평균 치하면 0이 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놈의 평균은
분산이 되죠. 요거. 그죠? 왜냐하면 뭐 그 있잖아요. 제곱의 평균은 평균의 제곱 더하기 뭐 분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얘 평균이 나오는데 얘를 이제 한번 또 쪼개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얘를 f 빼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f 햇의 평균을 빼고 다시 더하고 이런 거 저희 많이 해봤죠. 그래서 f 햇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쪼갠 다음에 또 얘 제곱 아이고 제곱을 해야죠. 얘 제곱, 얘 제곱하고 곱하기 얘네 두 개 곱한 거에 2 곱한 거가 나오는데 그거는 또 평균을 취해서 이렇게 해보면 0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개진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벌써 오늘 저한테 두 번째로 듣는 거 포함하면 3번? 4번 들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은 저희가 5차 가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에러 그리고 바이어스 그리고 베리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경덕 회원님께서 리치도 간단히 소개해 주셨죠. 근데 이거를 책에는 다양한 이 F가 저희는 그냥 F로 놨잖아요. 근데 이 F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식이 바뀐다 하는 거를 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만 따왔는데 예를 들면 이건 지금 근데 저희가 또 이걸 안 배웠어요. K-means 그런 모델을 안 배웠잖아요. 그냥 회귀만 해가지고. 근데 간단한 게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어떻게 피팅하냐면 주변에 K개 가까운 K nearest neighbor 이 KNN 막 이렇게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K개 주변 K개를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F 넣은 다음에 평균 넣는다. 그 값으로 저희는 피팅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냥 여기다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얘는 그 K개의 분산이니까 이 모델의 베리언스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K분의 1은 K개 뽑아서 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얘를 이제 다양한 모델로 바꿨으면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선형 모델로 가야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하고 하니까 그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식에다 그대로 넣으면은 얘는 그냥 엡실론에서 나온 에러 그죠? 이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그냥 넣었어요. 뭐 딱히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여기는 바이어스는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좀 더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분산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그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추정을 하든 하면은 베타가 이렇게 추정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넣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뭐 여기를 이 부분을 이거를 막 헷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하나만 딴 거예요. x0 하나 가지고 한 거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럼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럼 걔의 분산은 아이고 이거 분산은 이거 넣으면은 어차피 얘만 랜덤하니까 얘는 바깥으로 나오면 얘는 앞에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냥 맞춰서 계산을 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또 그 인샘플 에러를 만들어요. 얘를 가지고 인샘플 에러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 x0를 그냥 외부 x0 여기서는 외부 x0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요 x에서의 x1 해서 xn까지를 가지고 에러를 내서 얘를 평균 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 그대로 평균을 내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평균 되겠고 자기 자신이 되죠. 얘는 그냥 평균을 했어요.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얘가 되게 뭐랄까 예쁘게 변한다. 이거는 이거 아니죠. 예. 이거를 해볼까요? 이거는 굳이 그 어차피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x1일 때 잠시만요. 지금 x가 x1일 때부터 xn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그냥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 더하겠죠. n분의 1 하겠죠. 그 다음에 x1 t 하고 얘만 남겠죠. 결국 없어져가지고 그죠? 이거 제곱을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여기 아유 복잡하네. 여기 안에 역함수랑 그 트랜스포즈돼서 곱해진 애랑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얘가 남아가지고 요런 애들이 계산이 돼요. 그죠? 그리고 y도 있었으니까 그거의 분산을 다 더하면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만 이게 1이 아니라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놈이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인샘플에서 뽑은 거니까 얘가 지금 결국에는 그게 되겠죠. 잘못했죠. 이게 아마 설정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그리고 이 행렬에 이 행렬에 트레이스가 되겠죠. 그죠? 얘는 지금 1, 1, 2, 2, 3, 3 이런 애들만 이제 쿼드라틱하게 곱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결국 트레이스니까 순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조작을 하다 보면 그냥 그 p by p인 그걸 뭐라 하지 단위 행렬이 돼가지고 더하면은 p가 되겠죠. 파라미터의 개수로 결국 떨어진다. 설명이 잘 되셨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힘드시면 톡에 남기시거나 하시면 되고 찾아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P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인샘플 에러를 줄이는 거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것도 되게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무작정 늘리지 않고 인샘플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파라미터도 적당히 적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선형 모델에서는 여기 이 바이어스, 우리가 그냥 내비둔 바이어스를 또 쪼갤 수가 있어요. 걔를 또 어떻게 쪼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선형 모델에 있어서 얘를 가장 최소화하는 어떤 베타, 스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아까는 평균으로 쪼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형 모델 중에 제일 좋은 애를 기준으로 모델을 쪼갰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얘 제곱 말고 이제 두 개 곱한 거는 또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남는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모델 자체의 어떤 바이어스고 얘는 그거를 가지고 추정할 때 생기는 바이어스인데 예를 들면 리치 같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요런 행렬 있잖아요. 요거가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를 좀 더해줘가지고 언바이스드 하진 않지만 베리언스를 낮춘다 하는 개념으로 그때 설명이 됐는데 이거를 요 관점에서도 보시면 이 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를 좀 더 높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게 좀 설명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도 경덕님이 아마 실어주신 자료인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여도 저희가 하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파란 애가 진짜고
저희는 여기 안에서 이 모델 스페이스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어떤 제한된 모델 스페이스 안에서 최적의 뭔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얘를 하면은 지금 모델 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 아까 쪼갠 거 있죠? 요거 아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이 진짜와의 어떤 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쵸. 이렇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선으로 아까 우리 바이어스 말고 뒤에 있었던 베리언스까지 표현이 되죠. 뭔가 더 멋있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잘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어쨌든 로스랑 에러랑 그걸 쪼개서 줄일 수 없는 아까 이런 애도 있었고 그거 말고 바이어스도 있었고 베리언스도 있었다. 그래서 걔네들을 어쨌든 걔네 합을 낮춰야 되니까 뭐 바이어스를 조금 높여도 베리언스를 많이 낮추는 식으로 해서 전체를 낮추는 그런 애들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쪼갠 걸 바탕으로 이거를 잘 에스티메이트 한 거를 제일 낮추는 그런 모델이 제일 좋은 거다 하는 설명으로 하면서 그럼 제일 낮추는 그 정도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하자 하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RSS나 R2라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막 AIC, BIC 이런 걸 쓴 이유는 그 아까 RSS, R2 이런 애들을 제일 그러니까 RSS를 낮추고 R2를 높이고 이런 애들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샘플 에러에 나오는 파라미터 수 이런 것처럼 다른 애들 때문에 전반적인 MSE가 높아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계속 나와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8페이지 나왔습니다. 8페이지. 그래서 해보면 이거 아까 저희가 봤던 거죠. 이게 아까 테스트 에러였고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평균치한 expected 테스트 에러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x0, y0는 저희가 지금 트레이닝 셋이 아닌 다른 셋인 거예요. 모르는 데이터. 그래서 걔네를 놔가지고 계산하는 로스를 걔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다. 근데 아까 문제가 x0, y0 이런 애들이 랜덤하게 뽑힌다고 했죠. 그래서 걔를 이 트레이닝 셋에 이제 컨디셔널한 애들을 계산하면 성능이 안 좋으니까 걔를 한 번 더 평균을 취해준 게 expected 트레이닝 테스트 에러죠. 그죠? 그리고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만든 에러는 여기 나와있죠. 그냥 얘는 여기 있는 트레이닝 한 애들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해서 평균을 취했다. 근데 얘는 너무 좋게 나오죠. 왜냐면 얘를 제일 낮추는 걸로 학습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있는 인샘플 에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가 아까 봤죠, 사실. 아까는 그 리니어한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 얘 이제 의미를 좀 확인하자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XI는 똑같이 트레이닝 셋에 있는 데이터예요. 여기 그대로 여기서 학습한 똑같은 애예요. 근데 얘 Y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X는 트레이닝 셋에 있는 애인데 리스폰스 데이터만 달라진 그때의 로스의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인샘플 에러라고 하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트레이닝 셋에 있는 애를 가지고 했고 얘는 그 바깥에 있는 애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하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딨지?
아예 다른 애로 하면은 얘가 안 좋은 점은 얘도 달라져 버리니까 뭔가 더 차이가 크게 나서 비교하기 쉽게 아예 이 x가 같을 때에 y가 다른 그때의 그 로스를 비교하자. 로스의 평균을 비교하자. 하는 얘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옵티미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걔를 y에 대해서 평균을 내요. 사실 y가 아니라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데 x는 지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y, 그러니까 요 y겠죠. 요 y겠죠. 요 y. 그래서 요 y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를 오메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걔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 같다는 것이 쉽진 않은데 또 약간 그 뭐랄까 그 지루한 그 또 막 쪼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밝혀지거든요. 또 어떻게 쪼개냐면 사실 그러니까 아까 옵티미즘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넣어요. 근데 이거는 요거였고 이거는 요거였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저 평균을 쪼개서 또 계산을 하면은 슈슈슉 해서 결국엔 요 꼴이 나와요. 요 꼴이 나온다는 거 뭐겠어요? 그 코베리언스니까 뭐 계산을 사실 좀 복잡해서 저도 하진 않고 한 것만 찾아봤는데 식이 짜자작 하는데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 있잖아요. 베리언스, 바이어스, 디컴포지션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더하고 빼고를 해서 제곱을 쪼개가지고 가운데 게 없어지고 이런 걸 해서 결국엔 이런 꼴이 나와요. 이게 근데 이 코베리언스 정의죠. 그래서 그 이 오메가,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더 좋게 받는지의 정도의 평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전체 평균을 씌웠어요. 다 expect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밝혔으니까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계속 트레이닝을 할 때 트레이닝 에러를 낮추니까 얘를 낮추는 거잖아요. 요 놈을. 근데 얘가 낮으면 좋으니까 얘도 적당히 낮춰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낮추는 거에 얘만큼 얘를 더해가지고 좀 페널티를 주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코베리언스랑 저희 그 파라미터 숫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게 나올까? 또 식을 전개하다 보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흐름을 잡자면 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컨디셔널 하죠. 트레이닝 셋에 컨디셔널 해가지고 얘 말고 얘에다 평균을 씌운 요 놈을 낮추는 쪽으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여기 보시면 이 바깥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을 측정을 하니까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트레이닝 에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샘플 에러만 보기로 한 거죠. 여기 이 x는 우리의 트레이닝 셋과 같고 타겟만 달라지는 거. 걔네들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로 했는데 그 차이를 옵티미즘이라 했고 걔네들을 잘 에스티메이트 했고 평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을 최종적으로 얻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모델을 셀렉트하는 그 기준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저희가 들어본 이런 CP, 멜로 CP, AI CPRC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이 CP는 뭐냐면 아까 요 식 있었잖아요. 여기에 요 코베리언스의 합 부분만 잘 바꿔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리니어 모델이라 가는 건데 코베리언스 이게 요거를 보시면 yi는 y 햇 더하기 입실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쪼개서 하면은 얘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걔를 넣으면은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얘를 낮춘다는 거는 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건 얘만 낮추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까지 더한 거, 얘를 고려한 거를 낮추는 거니까 좀 더 뭐랄까 우리 그쵸. 좀 더 좋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이게 모델의 파라미터 수거든요. 그래서 얘까지 고려해서 낮추는 게 좋다더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쓰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기준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 앞에 막 로스니, 에러니 이런 게 등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마저 보시면 AIC라는 애는 이 멜로우 CP랑 다르게 라이클리우드를 사용합니다. 얘는 요 놈은 그 리니어 모델의 가정으로 그러니까 스퀘어드 로스를 가지고 여차저차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 과정에서 똑같이 x, xt, x 뭐 이런 게 쓰이겠죠. 근데 얘는 좀 더 넓어요. 좀 더 일반적이에요. 라이클리드를 쓰니까 그런 저희가 막 노말 분포를 따르는 에러를 가정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포괄성이든 뭐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해서 바이너리 뭐 데이터를 하든 뭐 모든 분포든 라이클리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아까 말씀드린 로스를 스퀘어드 로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이런 거를 써가지고 유도를 한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등장하는데 뭐 요 식은 n이 이제 뭐 무한대로 갈 때 근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는 거는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이게 아니네. 요거죠 요거.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요 형태로 비슷하게 유도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책에 설명돼 있는데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 이걸 만드신 이 아카이케라는 무슨 일본인 수학 통계학자님은 이게 어프로크시메이트하게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넌스를 낮추는 최대로 낮추는 그러니까 최소로 만드는 그런 모수를 잘 추정한다고 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섞여 있어서 크게 설명은 안 할 테지만 KL 다이버전스도 결국은 어떤 분포 간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일종의 로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클리드 가정한 분포가 있고 그 분포 간의 어떤 차이를 낮추는 그래서 잘 추정하는 거를 AIC로 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형태로 봤을 때 그냥 똑같은 가우시안 분포에 분산이 잘 추정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아까 여기랑 똑같죠. CP랑. 그죠? 하지만 AIC는 라이클리우드를 가지고 하니까 좀 더 제너럴하게 쓸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 시간이 그래서 PIC는 이름이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예요. 그래서 저번 학기 세션 하셨던 분들은 또 베이지안 나왔네 반갑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이것도 생각보다 좀 그 과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꼴을 보자면 PIC는 뭔가 ARC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 대신에 로그 n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차이만 있고 결국 라이클리우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로그는 그러니까 로그 2잖아요. 그래서 n이 뭐 n이 2의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이죠? 한 7점 몇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보다 크면은 더 여기 이게 커지니까 요 페널티 텀이 커지니까 더 빡세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파라미터 수가
n이 이제 그 7.5씩보다 커지면 AIC보다는 더 파라미터 수에 대한 페널티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가우시안일 때 저희가 흔히 하는 선형 회귀일 때를 가정하고 라이클리드를 풀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BIC는 라이클리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가우시안을 가정한 그 선형 회귀 모델을 가정하면은 라이클리드를 다 익스플리시트하게 풀 수 있잖아요. 뭐, 어, 2파이 뭐 시그마 제곱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넣어서 로그 라이클리드를 계산해가지고 풀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여기랑 비슷하죠. 이렇게 계산을 뭐 설령 뭐 당연히 근데 사실 여기서 됐으니까 똑같겠지만 로그 n만 2로 바꾸면 뭔가 많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AIC랑 상당히 비슷하다. 근데 그 모티베이션은 상당히 다릅니다. AIC는 아까 막 정보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풀백 라이블러 어쩌고저쩌고. 근데 얘는 순수하게 베이지안 모델로 생각을 하다가 슈바르츠인가 어떤 통계학자님이 또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이지안은 뭐냐면 저희가 한 베이지안 리그레션이랑 좀 비슷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어, Z가 데이터예요. 저희가 트레이닝 셋이라고 한 거, 데이터. 그리고 얘는 모델들이에요. 그럼 모델이 M1, M2, 그래서 MM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포스테리어면은 얘가 프라이어겠죠. 그리고 얘는 데이터, 라이클리드.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프라이어를 가정하고 사실 프라이어는 근데 되게 유니폼하게 줘요, 여기서도.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쓸 게 아니고 라이클리드를 계산하자 하는 게 결국 핵심인데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이 될 확률인 거잖아요. 그럼 이 포스테리어가 높으면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베이지안들이. 그런데 이제 프라이어는 유니폼하게 준 거니까 별 상관이 없고 문제는 얘인데 라이클리드. 라이클리드를 쪼개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데이터고 얘는 그 파라미터, 모델의 파라미터까지 쪼갠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얘가 일단 얘를 계산하는 게 하나의 문제고 이 확률을 비교할 때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 그러니까 그 범주형 들으셨던 분들 잘 아실 그 오즈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은 얘가 좋은 거다 하는 거겠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쪼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뭐 얘는 어차피 유니폼하게 프라이어를 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놈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놈을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 MCMC나 이런 컴퓨팅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라플라스 근사를 써가지고 띵하게 나왔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라플라스 근사가 어 예를 들면 어떤 적분이 있고 여기에 막 요런 꼴? 그러니까 자연상수 위에 이제 fx가 있고 걔를 적분하는 꼴을 근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또 이제 이 fx에다 결국은 테일러 근사를 써가지고 잘 쪼개서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여기 적분 텀을 로그 라이크리드를 이용해가지고 잘 쪼개면은 결국 이런 식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세타 햇은 갑자기 햇이 나왔잖아요. 햇은 그 뭐냐 이 로그 라이크리드 지금 얘가 로그 라이크리드죠. 로그에다가 확률 변수 그 확률 있으니까 얘를 최대화시키는 세타예요. 왜 갑자기 최대화하는 게 나왔냐면 이것도 왜 그럴까 하고 찾아봤는데 라플라스 근사를 할 때 그 테일러 근사를 한다 했잖아요. 테일러 할 때 이게 그냥 있고 뭐 한 번 미분한 것도 있고 두 번 미분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얘를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니까 미분한 게 0이다 하는 가정을 통해서 얘를 아예 없애고 2차 텀까지만 근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하는 게 여기서 나왔고 이 뒤에 꼬랑지 나오고 얘는 이제 나머지 날리는 항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근사를 하고 나서 저희는 어 그죠 ES를 얘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를 쓰니까 이거를
얘를 다시 옮겨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2 로그 더하기 이렇게 되죠. 이건 날려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로그 n이 여기 나오는구나. 얘는 마이너스 2 로그 라이플리도 그죠? 이런 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어렵네요. 근데 이게 베이지안을 쓰면은 또 베이지안은 이제 확률 지금 다 이제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확률 변수를 구한 거니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거니까 걔를 통해서 이렇게 분포들을 가지고 분사를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얘가 BIC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지수에 넣었으니까 그냥 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건 거죠. 그럼 순수하게 이제 이 모델들별로 데이터가 나올 확률들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이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저희의 그 R 스퀘어드를 어저스티드 R 스퀘어드가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너무 쉬워서 꼬랑지 됐어. 얘는 저희 원래 1 빼기 이 TSS분의 RSS 아마 저번 설명에 의하면 SSTO분의 SSE 이걸 뺀 거죠.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리니어한 모델이 잘 설명하냐 하는 정도인데 걔만 가지고는 그 파라미터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게 높게 나오니까 좋은 걸로 보이니까 그 자유도 느낌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델 파라미터의 수니까 얘가 크면은 이게 막 그렇게 많이 안 늘거나 오히려 줄어요. 왜냐면 RSS가 주는 거에 비해서 이 D가 줄어드는 게 커가지고 그래서 얘도 모델 파라미터의 수를 고려한다는 거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위에까지는 다 지금 로스, 에러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적당한 어 적당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찾자 하는 거였는데 여기 크로스 밸리데이션 혹은 이제 뒤에 나오는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이렉트하게 그쵸 여기 다이렉트리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얘를 지금 추정하는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로 추정 못하고 막 인샘플 에러를 뭐 쪼개가지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샘플을 적당히 리샘플링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걔를 아예 직접적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결국에는 저희 트레인 셋이 있으면은 걔를 트레인 셋이 있고 테스트 셋이 있잖아요. 트레인, 테스트. 그럼 이 트레인 셋을 또 밸리데이션으로 쪼갠다 하는 건데 그냥 쪼개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면 뭘 쪼개서 뭘 학습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 그 쪼개는 거를 돌아가면서 쪼개서 평균을 내자 하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레인 셋인데 밸리데이션 셋을 세 번째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얘를 이제 여기가 밸리데이션 셋이었다가 그다음 두 번째 거였다가 세 번째 거였다가 네 번째 거였다가 다섯 번째 거였다가 여기서 다섯 개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n개로 쪼갠 다음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빼기 k 빼기 카파죠. 빼기 카파 이렇게 쓴 거는 그 요 인덱스 번째 거를 빼고 학습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하나씩 뺐는데 뭐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결과가 나와 있길래 그래프가 너무 없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쓴 거거든요. 얘는 진짜 테스트예요. 보면 적당히 잘 쫓아가죠. 특히 이렇게 갈 땐. 근데 사실 이걸 제대로 비교하려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안 한 것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도 있다. 그리고 사실 컴퓨팅이 점점 빨라지고 기술이 좋아서 부트스트랩도 많이 쓰죠. 사실 저번에 강승호 교수님이 부트스트랩은
잘 만들면 무적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셔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도 말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설명이 끝났고요. 이게 근데 7장이 어쨌든 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결국 로스에서 에러, 그럼 다양한 에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트레이닝 에러는 별로니까 어떻게 잘 해서 해보자 하는 일환으로 나온 게 인샘플 에러고 걔를 또 쪼갰고 그래서 나온 게 파라미터 수가 갑자기 딱 나왔죠. 코베리언스 텀을 통해서. 그래서 걔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걔가 파라미터 수를 낮추는 게 그 전체 로스를 줄이는 거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정도 이해가 사실 이번 시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하는 다양한 이제 기준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숙제는 사실 이거 그냥 챕터 7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중간중간에 더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뺀 거거든요. 그것들은 적당히 스킵하시고 오늘 다뤘던 부분들을 한번 쓱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숙제는 한 문제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정민님이 내신 거고 7.4절이 뭐냐면 뭐였죠? 7.4번. 그쵸. 인센플레이로 아까 쪼갤 때 그거 쪼개는 거 직접 해봐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쪼갤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얘를 더했다가 다시 빼라 해가지고 쪼갠 다음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이게 ESL 7장이랑 ISL 6장 내용인데 이거 오늘 했던 내용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하실 때는 ESL 7장에서 어려운 수식이 있으시면 ISL 6장 참고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복습 스터디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규민이가 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있나요? 저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그 에러 그 트레이닝 셋의 에러를 하나만 쓰면 좀 바이어스 될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익스펙테이션을 한 번 더 취한다는 게 트레이닝 셋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건가요? 네. 그쵸. 네, 제가 이해하기로도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트레이닝 셋에 의존을 하니까 그 다양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 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트레이닝 셋은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여러 개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마 얘가 그러니까 랜덤한 걸 다 없애려고 하는 건데 어, 책에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생기는 랜덤성을 다 없앤다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제가 톡에 올리겠습니다. 하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아까 옵티미즘 나올 때 이제 네네. 라지 YI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네, 여기서 그러니까 라지 Y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트레이닝 셋에서 이런 그런 X랑 Y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x에 대해서 어떤 오차항 같은 걸 고려해서 라지 y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어,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나왔는지. 네네. 아,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애초에 이걸 보고 싶었는데 얘는 이것도 달라지니까 제대로 된 비교가 안 돼서 그 진짜 같은 x일 때 다른 y가 나올 때 그 차이를 비교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 그 라지 x 제로랑 y 제로는 트레이닝 셋인 건가요? 아니면 x0, y0는 어떤 랜덤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풀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평균도 취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규 형은 규민님 발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고생했다는 말 말고는 딱히 추가적으로 할 말은 없네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9시가 다 돼가니까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